자,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중국이 여러 나라로 잘라져 버린 춘추 전국시대.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상나라가 있었죠. 상나라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만들어졌던 상나라. 자, 그리고 주나라는 지금부터 대략 한 3,100년 뭐 이 정도 있었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춘추 전국시대, 이게 지금부터 한 2,700년 전, 2,700년 전에서 지금으로부터 한 2,400년 전, 이 정도, 무서히 약 400년 춘추 전국시대죠. 중국이 여러 나라로 갈라져 있던 시대. 그러니까 이 명목상 주나라는 800년을 간 나라예요. 800년간 이어진 나라인데 나라 꼴을 갖춘 채로 400년 갈기갈기 찢어져서 사실상 내전 상태로 흩어진 채로 400년인 거죠. 원래는 춘추시대, 전국시대 이렇게 따로 나눠 얘기하는데 그 구별이 뭐냐 하면은 그래도 제후들이 왕이라고 부르진 않으면 이게 춘추시대고요. 그러니까 형식적이지만 아까 그 찌그러진 주나라 왕씨를 그냥 왕이라고 불러는 준 거예요. 근데 전국시대 때 가면은 그냥 다 뭐라고 부르냐면 제후들이 다 뭐로 바뀔까요? 예, 얘들이 전부 나도 왕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전국시대인데 이거 뭐 구별하는 거는 큰 의미 없어요. 어차피 이 제후들은 이제 왕을 칭하지 않으면서 주로 자기들을 다 이제 제일 높였죠. 다 자기를 공작이라고 불렀는데 뭐 자기들을 공이라고 부르나 자기들을 왕이라고 부르나 어차피 주나라 왕 말 안 듣기는 마찬가지였거든요. 자, 그러면 이 춘추 전국 시대가 그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재앙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 개로 갈라져 가지고 그냥 각자 독립해서 나 왕 이래버리면은 누가 뭐래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그냥 갈라져만 있을래요? 갈라진 나라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더 영토를 넓힐래요. 당연히 영토를 넓히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주나라가 있었는데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주나라가 이렇게 있었는데 주나라가 왕실이 이만큼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굉장히 작은 제후들 나라를 나눠줬어요. 여기가 왕실이에요. 그런데 아까 유목민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됐다 그랬죠? 왕실이 망했어요. 왕실이 망하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제후들 같으면 각자 여기 왕실이 망해서 여기가 왕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 제후들이 각자 독립해가지고 와 나도 왕처럼 살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요 새끼 땅이 좋은데 이게 좋은데 하면서 지네끼리 치고 박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개의 나라로 갈라져서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계속 치고 박으면서 언제까지 이 싸움이 계속될까요? 누군가 절대 강자가 나와서 이거를 완전히 다시 통일할 때까지, 통일의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갈라진 이 나라들이 싸움이 이어지는 계속 전쟁의 연속인 시대. 이게 바로 춘추 전국시대예요. 자, 이게 이제 춘추시대의 중국이죠. 보다시피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여기 주나라가 있지만 이 주나라는 그냥 이 많은 나라들 중에 하나고 형식상 천자일 뿐이고 원래 주나라 왕실이 다스렸던 땅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진나라가 떡하니 차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는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이 중에 이제 뻘겋게 되어 있는 나라들은 그 주나라 왕실하고 같은 집안이지만 이미 촌수가 너무 많이 멀어져 가지고 별 의미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파란색 나라들은 이제 주나라 왕실과 그 친척이 아닌 집안. 가지고 이거 외에도 여기에 표시 안 된 나라들도 수두룩해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는 이게 이 네모나게 되어 있는 제후들은 뭐냐면 춘추 5패라 그래가지고 이 갈라진 여러 제후 나라들 중에 특별히 힘이 세가지고 한 번쯤 다른 제후들 앞에서 군림을 해본 그런 이제 제후 나라들을 춘추 5패라 그러는데 이 5나라가 강대국으로 제일 서열이 높았다 이런 식은 아니고요.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 드셨답니다. 제일 먼저 해 드신 분이 이 제나라
제나라의 환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이 다른 제후들보다 힘 세다 해가지고 다른 회맹이라 그러는 게 뭐냐면은 다른 제후들을 따라 모여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여라 할 수, 제후들을 모여라 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 거죠? 당연히 왕에게 있죠. 왕에게 있는데 이 제후 주제에 모여라. 물론 핑계는 뭐냐면은 왕을 잘 모시기로 우리 같이 맹세를 하자. 참 핑계 좋죠. 그러니 내가 뭐 일할 때 모여라 하는 거죠. 그러면 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나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모여라 한번 시전해 보신 분이 진나라 문공. 세 번째로 모여라 한번 해본 사람이 초나라 장왕. 그리고 오나라 왕 함녀. 그 다음에 월나라 왕 구천. 이렇게 그 차례차례 5명의 그 제후들 중에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 나왔다 망했다 나왔다 망했다를 이제 반복합니다. 이 춘추 5패에 대해 얽힌 이야기들이 옛날 얘기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이걸 내가 여기 다 얘기하려면 뭐 시간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요. 이 모든 것들은 그 여러분들이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열전을 보면 되겠습니다. 사마천 사기의 그 제후들의 역사는 세가라는 데 나오고 그 신하들의 역사는 이제 이야기는 열전에 나오는데 그 되게 청소년이 볼 수 있게 잘 편집된 사마천 간추린 사마천 사기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런 거 구별 없이 잘 보기 좋게 잘 꾸며서 나오니까 이 춘추 5패 이야기를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훌륭한 사람은 어떻게 그 훌륭함을 이끌어내는가 하는 것들을 배우는 점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전국시대예요. 자, 아까랑 비교해보면은 지도가 어때요?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됐죠. 맞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제후들이 치고받고 하다가 이제는, 말하자면 7강으로 요약이 된 상태예요. 7강으로 요약이 된 상태인데, 여기에 어느 나라가 없네요? 어느 나라가 지금 없죠? 네. 주나라는 완전히 그냥 존재감을 상실해버리고, 그냥 독립된 다 왕을 자처하는 7개의 나라로 성립이 된 거죠. 이게 이제 전국칠웅입니다. 이 중에 그 힘이 강했던 나라는 처음에는 위나라가 힘이 굉장히 강했어요. 위나라가 힘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 제나라와 싸우다가 그 나라의 유명한 그 유명한 명장 그 손빈에게 그야말로 처참하게 패하면서 힘을 잃어버리면서 오히려 제나라와 진나라 사이에서 점점 위축되는 나라가 되어버렸고요. 그 제나라는 또 평소에 약소국이라고 얕잡아보던 그 연나라를 괴롭히다가 연나라로부터 불의의 일격을 받고 나라가 완전히 한번 망해서 정복당하는 치욕을 한번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힘을 잃어서 다시 천하를 한번 도모해볼 힘을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초나라는 지도상으로 보면은 넓이는 굉장히 크지만은 실제로 당시에는 이 창장강 남쪽은 미개척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발달이 늦은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까지 보기보다는 힘이 세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랑 연나라는 별로 이렇게 힘이 센 나라가 아니었고, 결국은 여러분에게 익숙한 이름이죠. 이 진나라가 이 나머지 6개 나라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나라가 된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7나라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이 진나라 입장에서도 환장하는 게 뭐냐면은, 이 6나라가 연합하면 진나라를 상대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씩 상대하면은 어려워도. 그래가지고 이 여러 나라들이 서로 이렇게 동맹을 맺어가면서 그 균형이 맞으면서 쉽사리 통일이 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통일이 되지 않고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평화로운 건 아니고 계속 싸움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이게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삶을 줄 수는 있었겠지만은 역사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국 역사 전체적으로 보면은 또 굉장히 유익한 점이 있었어요. 굉장히 잔인한 얘기지만요. 그게 뭐냐면은 중국의 문명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했다는 거죠. 바로 이 춘추 전국 시대에 중국이 철기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중국의 고대 문명이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에 비하면 많이 출발이 늦었어요. 그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는 5,500년, 6,000년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상나라가 있었다고 추정되는 시기가 기껏해야 3,600년 전이니까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보다는 1,500년에서 2,000년 정도 늦었거든요. 그러나 철기 시대에 들어간 시점은 거의 같습니다. 즉 서로 나눠져서 치고받고 싸우면서 진도가 그냥 아주 확 나간 거예요. 확 나가가지고 다른 고대 문명 지역과 이제 같은 박자를 맞춰 나갈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됐죠. 철기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상업이 발달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기회죠. 이 전쟁 중에는 물건들이 금방 소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사갔는데 싸우다가 부셔버리고, 방금 사갔는데 싸우다 부셔버리고 이러니까 그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널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만 우리나라에만 앉아가지고 장사하려니까 이것도 기회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큰 상인들, 대상들, 거상들이 많아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 쌀과 비단과 이런 거를 들고 다니면서 거래해가지고는 이건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거래를 뭘로 해야 될까요? 그쵸? 돈이죠. 그래서 이미 지금부터 2000 몇백 년 전에 중국에서는 이제 화폐가 사용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당시 춘추전국 시대 때 화폐로 제일 많이 사용했던 거는 무기를 만들거나 농기구를 만들 때 신형 무기와 신형 농기구의 재료가 되기도 하는 아주 귀한 금속. 금이 아니에요. 가장 귀한 금속 뭐죠? 철이죠. 그래서 이 철을 가지고 돈을 많이 만들어서 썼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춘추전국 시대 때는 그 학문이 크게 발달했습니다. 이 춘추전국 시대는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천국 같은? 천국이라서 전쟁 중에 천국이라니까 좀 미안하네요. 어쨌든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기회가 널리 열려있던 그런 시대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나라가 요 수많은 나라들로 나눠져 있는 데다가 이 나라들이 전부 자기네가 더 강대국이 되려고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적으로 강대국이 되려면은 우선 뭘 많이 확보해야 되죠? 돈, 무기, 가장 중요한 거는 인재를 많이 모아야 되죠. 그래서 능력이 있고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라면은 지위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일단 다 데려다가 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을까? 이런 한탄 안 해도 돼요. 능력이 있고 공부를 해내면은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했고 공부한 다음에는 그냥 가만히 누가 알아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훌륭한 공부를 했고 훌륭한 학문을 가지고 있으니 나를 쓰시오. 나를 쓰면 당신의 나라를 훌륭한 나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하면서 갈라진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자기를 이렇게 선전하고 다닙니다. 이렇게 자기들을 선전하고 다니면서 나라를 잘 다스려 보겠다고 자기들을 선전하고 다니던 이 수많은 학자들을 일컫는 말이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중국 사람들은 이제 그 학자들을 높여 부를 때 성 뒤에 자자를 붙이잖아요. 우리도 알고 있죠. 공자, 맹자, 권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러 학자들이 돌아다니니까 이자, 저자 해서 뭐예요? 제자. 그 다음에 그 여러 학자들이 보면은 다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이제 그룹들이 있죠. 말하자면 일종의 동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학설을 가지고 있는 이 동문들, 이들을 일컬을 때 흔히 가를 붙입니다. 그래서 공자와 그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을 유가, 그 다음에 노자와 장자에게 동의한 그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도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많은 학자인 제자, 그 다음 학파, 또 엄청 많아서 백가. 그래서 수많은 학자와 그들이 만든 여러 학파들이 서로 다투면서 누가 나라를 더 훌륭하게 만들어낼 것인지를 주장하고 다니다. 이게 제자 백가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보다 자기네가 더 훌륭하다라는 주장을 하려면은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논리도 더 정밀하게 세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똑똑해지겠죠. 그래서 이 춘추전국 시대는 중국이 철기도 빨리 도착하면서 늦었던 문명 발달 시간을 빨리 단축했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다른 지역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한 계기가 된 겁니다. 이들 중에 수많은 자와 100개의 가를 다 살펴보기는 어려우니까 대표 선수 몇 명만 뽑아볼게요.
나중에 결국은 최후의 승자가 된 선수들이죠. 공자, 맹자. 이들이 흔히 유교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학파 이름으로 부를 땐 유가라고 합니다. 유가. 유가의 주장은 간단히 말하면 덕치죠. 덕치. 그래서 임금이 자기의 마음을 훌륭하게 잘 다듬어서 본을 보이면은 신하가 그 본을 본받게 되고, 신하가 그 본을 본받으면 백성도 그걸 따르게 되면서 세상이 전부 다 같이 선하게 살게 될 것이다. 이제 덕치죠. 그래서 다스리는 사람부터 먼저 솔선수범하여 예절과 어진 마음으로 통치를 하면은 백성들이 알아서 따르게 된다. 이거는 좀 이렇게 일리가 있는 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무리 무기가 뛰어나고 군사가 많아도 이 군사들이 자기네 임금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임금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야겠다는 생각을 진심으로 갖지 않으면 그 군대는 한 번에 흩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떤 임금이라야 백성과 군인사들에게 우리는 임금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품게 만들까요? 무서운 임금님이요? 돈을 많이 주는 임금님이요? 그러면은 돈 더 많이 주는 왕한테 가죠? 그건 뭐예요?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나를 감동시킨 임금님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유가의 주장이에요. 근데 문제는 말은 참 되는데요.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당장 요정이 와가지고 세 가지 소원을 말해봐라. 그래가지고 그 중에 첫 번째 왕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네, 지금부터 당신은 왕이 되었습니다. 뜨링 하죠. 왕이 됐다고 쳐보세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할래요? 내가 만약 왕이 됐다면은 내 욕심을 채우는 대신에 다른 백성들과 신하들을 위해서 알뜰하게 살펴볼 거야. 이런 생각을 먼저 품기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생각, 내가 이러려고 왕이 됐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유가의 주장은 굉장히 올바른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당시 임금들에게는 그다지 인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도가는 굉장히 오늘날 해석하기가 복잡해요. 어렵고, 이게 이 뜻이다, 아니다, 저 뜻이다. 옛날부터 서로 이렇게 다툼도 많기 때문에 뭐라고 딱 정리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이 시대 사람들이 받아들인 도가는 뭐냐면은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느냐. 사람이 타고난 본성, 자연의 본성대로 나라를 살아가지 않고 자꾸 도덕이니 제도니 관습이니 이런 걸 자연스럽지 않은 걸 자꾸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인위적인 것들을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주장을 했대요. 이 역시 통치하는 기술로서는 조금 이제 모호한 면이 있죠. 나중에 이제 도가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백성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 전쟁으로 지친 백성들에게 이것저것 착하게 위해준다고 하는 것조차도 자꾸 건드리면 피곤하고 짜증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피곤하고 그럴 때 막 이렇게 엄마 아빠가 가지고 아이고 피곤하자고 쓰다듬어주고 이러면은 좋은 마음으로 했지만은 건드리면 싫죠. 그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 지쳐 있으니 그냥 냅두자. 일단 당분간 좀 냅둬라 제발.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묵자와 그 제자들을 묵가라고 부르는데 이 모든 문제는 왜 생기느냐?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끝내느냐? 우리 다 같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느냐? 서로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선 임금과 위에 있는 사람부터 솔선수범해서 근검절약하게 하면서 사치스럽지 않게 살면서 백성과 삶의 차이를 줄여나가자. 그러면 차이가 줄어들면은 우리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죠. 같은 사람이네라는 생각이 들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해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무슨 싸움이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죠. 왠지 예수님 말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법가, 한비자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 천하가 어지러워졌으니 이 어지러워진 천하를 바로잡는 방법은 뭐냐? 법을 세워가지고 공평한 법을 세워가지고 엄하게 집행하는 거다. 이 공평하고 엄한 법이라고 하는 거는 무섭기만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이 안 되고 어떤 사람에게 적용이 되고 그러면 법이 적용되는 사람이 불만이 생기겠죠. 그러면 세상이 어지러워지니까 법을 정한 다음에 이 법에서 어긋나는 일은 요만큼이라도 어긋나면은 조금의 망설임과 용서도 없이 그냥 다 처단하자. 이렇게 하면 세상에 질서가 잡힐 거 아니냐. 이렇게 질서가 잡힌 나라를 누가 당할 것이냐. 이게 이제 법가의 주장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 춘추 전국 시대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여러 갈라진 나라 중에 하나를 담당하고 있는 임금이면은 이 중에 누구를 모셔다가 스승으로 삼아서 나라의 힘을 키우겠습니까? 모든 건 결과가 말해주나요? 결과적으로는 그 법가를 채택한 나라인, 갈라진 여러 나라 중에 법가를 채택한 나라인 진나라가 이 길고 어지러웠던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은 다시 하나의 통일된 나라를 이루게 되죠. 이 지금까지의 내용이요. 주나라까지는 이 교과서 앞부분에 나오고요. 춘추전국 시대는 또 저 뒷부분에 나오면서 그 사이에 이제 고조선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이 고조선이 세워진 시기가 우리 고조선이 활동했던 시기가 춘추전국 시대랑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요. 이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헷갈릴 것 같아서 교과서에서는 저 뒤에 나오지만은 이 춘추전국 시대, 그 다음에 춘추전국 시대의 뒤를 이은 그 진나라, 한나라 시대를 먼저 땡겨서 하고 나서 우리나라 역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갈라졌던 중국을 다시 통일한 진나라, 그리고 그 뒤를 이은 한나라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